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요즘 제 방송에 착오로 인한 실수가 많습니다. 어제 MSCI 지수를 MCSI 지수라고 한 게 많은 분이 걱정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MSCI 지수는 세계의 주가 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회사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가 발표하는 표준 지수 스탠더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신문이나 우리나라 경제지 기자들도 간혹 MSCI 지수를 사진에서 보듯이 MCSI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실수가 아니라 MSCI 지수를 줄여서 MCSI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변명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자유경제원장을 할 때부터 MSCI 지수라고 할 것을 MCSI 지수라고 잘못 말하고 합니다. MCSI라고 하면 괜찮은데 MCSI 지수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만큼 피곤했을까요? 아니면 의욕을 잃었을까요? 또 며칠 전 방송에선 이준석이 한니발에 자신을 빗댄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수집한 관련 신문기사에는 스키표는 없고 한니발과 망치와 모루만 언급되어 있었을 말입니다. 어쨌든 그 한니발은 이 마지막에 이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이런 야사가 있는데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실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를 하기 위한 준비 절차입니다. 이제 이재명을 둘러싼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 백현동 개발 사건,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사건, 또 소고기 법화 사건 등 수많은 사건과 이 문재인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그리고 전 부처의 광범위한 이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재수사 혹은 수사 재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시간은 촉박합니다. 이 검수완박법에 따라 이 검찰이 주어진 시간은 8월 말까지 불과 2달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데 이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이미 국민의힘이 한 대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아마도 청구 이유는 둘일 것입니다. 하나는 이 검수완박법이 수사의 주체를 검사, 재판의 주체를 법관으로 보는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허영 교수를 비롯한 많은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이 이 입장에 서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은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 외에 수사에 관해 그 주체를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가 재헌헌법 이후 줄곧 사법체계의 두 기둥을 수사는 검사, 재판은 법관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하게 그것이며 법률 전문가 자격을 엄격히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두 번째 이유는 입법 절차 위배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이 중대한 입법을 불과 20일 만에 온갖 편법과 꼼수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과정과 방식은 문자 그대로 입법 우대 따위였습니다. 민주당은 그 짧은 기간에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우선 입법 목적이 불순했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키자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원내대표 출마자들부터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 권력을 남용했던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 방편으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한 목적을 가진 입법은 전 세계 문명국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 소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보임과 심지어 민영배의 위장 탈당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다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봉쇄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국회를 벌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편법입니다. 국회의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국회가 이런 편법과 꼼수로 형식적 절차만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파괴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무부의 청구 취지를 인용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든 이제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을 할 진용이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원래 윤석열 정부 이 검찰총장 영순위로 꼽혔던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해서 한 인사인이 돌아온 검객들이 전면 포진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인사는 7월 4일자인데 고검 검사급 인사 683명 그리고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그러니까 차장검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핵심인 중앙지검 1차장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성산은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영전했습니다. 그동안 이 검찰과 경찰이 뭉개했던 성남FC 후원금 뇌물 사건, 이 사건을 맡게 될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두 자리는 아주 대표적인 검사장 승진 코스입니다. 핵심 부장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 2, 3부, 그냥 과거의 특수 1, 2, 3부, 이 부장도 전원 교체됐습니다. 반부패 일부는 이 조국 일가 사건을 수사했던 분입니다. 이 엄혜준 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그러니까 중경단이라고 그러죠. 이 중경단 부장이, 그리고 반부패 2부는 김영철, 그리고 반부패 3부의 강백신 동부지검 공판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소문난 분이라고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할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인수원 용인부는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여성가족부 대성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할 공공수사 2부장에는 이상현 서부지검 형사 3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청와대 불법 감찰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 형사 6부장에는 세현욱 부산 서부지청 형사 3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테라루나 사건 아시죠? 이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할 남부지검 금융정권 범죄합수단은 단성한 이 청주지검 형사 1부장이 단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이 한명숙 수사팀 4인방이 좌천됐다가 다시 수사 일선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검사장 인사, 그러니까 22일 검사장 인사에서 동부지검장에 임명된 임관혁은 2010년 한명숙을 수사할 때 주임 검사였습니다. 그는 중앙지검 특수 1, 2부장, 그리고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죠. 그런데 문정부에서는 서울고검과 광주고검 검사로 이른바 유배 생활을 보냈습니다. 의정부 지검장이 된 신용석은 한명숙에게 9억 원을 준 한만호를 조사했는데 역시 대구고검 검사 등 한직을 전전했습니다. 지난 인사에서 검사장이 된 노만석은 한명숙이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의혹을 수사한 검사인데 한직인 의정부지청 인권감독원으로 쫓겨가 있다가 이 서울고검 차장이 됐습니다. 당시 수사팀 엄희준은 남부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있다가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문재인 또 그 아래 법무부 장관을 했던 박범계도 어쩌지 못한 사건이 바로 한명숙 뇌물 사건입니다. 한명숙은 1, 2심에서 검사의 신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등 묵비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그게 뒤집혔습니다.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수표가 9억 원 뇌물 증거로 인정이 되어 1심 무죄가 뒤집혔고 그리고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녀를 무슨 민주투사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그녀가 출소한 뒤에 그녀의 명예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박범계는 작년 3월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대한 재소자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을 추진했습니다. 말하자면 한명숙 사건 뒤집기에 나선 겁니다. 관련 검사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목표가 정해지면 밀어붙이는 파렴치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 과정에 한직으로 유배 생활을 했던 검사들이 마침내 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서부극 말입니다. 반면 그런 영화의 결말처럼 문재인 권력의 수족이자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검사들은 좌천됐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를 뭉개고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성남지청장 박은정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갔습니다. 박은정의 남편이죠. 이종근 검사장은 이미 지난 20일 법무인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임원정 검사도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습니다. 대검에 있을 당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관됐던 김형근 부천지청장과 신성식 수원지검장 아래 1차장을 했던 양중진 검사는 서울 고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국가 대청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국민은 앞으로 2달 동안 벌어질 검찰발 대형 뉴스쇼를 보게 됐습니다. 전 정권의 수정 노릇을 하거나 부하 내동하면서 권력을 누렸거나 겹불을 쬐던 그런 자들은 이제 밤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명분은 1차적으로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3고 3제 시대의 민생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당장 어제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해 뉴스가 터졌습니다.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가 상방울그룹 김승태 전 회장과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화천대유와 쌍방울 두 회사의 실제 사주로 지목되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당사자 입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문제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까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대금 473억 원의 행방을 쫓던 중에 일부가 김승태의 관계사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금 473억 원의 용체를 쫓던 중에 그 김만배가 과거 쌍방울 이음원을 지는 인물에게 수십억 원을 송금한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2020년 2월 김만배가 쌍방울에서 부회장을 지낸 최모라는 자에게 20억을 보낸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모는 지난해 10월 김만배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이 구치소에 마중을 나와 석방된 김만배를 수행한 자입니다. 천하동인 1호는 2020년 6월에도 이 최모가 운영하는 에이펙스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김만배는 이런 최모로부터 상방울 김승태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방울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기업으로 김승태가 실소유주입니다. 어쨌든 김만배와 김승태의 접점이 드러난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검찰은 대장동 검은 돈의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김만배와 쌍방울의 또 다른 연결고리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이기성이 있습니다. 그 이기성은 화천대유가 대장동에서 직접 시행한 5개 블록 아파트 단지의 분양 대행업을 독점해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9년 4월 이기성은 김만배로부터 100억 원을 빌렸습니다. 일단 명목이 빌린 돈입니다. 이 돈 일부가 착하니 인베스터 이런 묘한 이름의 투자사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착하니 인베스터는 사실상 김승태의 페이퍼 쿠폰이자 비자금 저수지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8년 11월 상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10이라고 그러죠. 이 전환사채 100억 원을 전량 인수한 뒤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각하면서 1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이 기승을 그친 김만배의 대금들이 돈 세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검은 돈들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이번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정비되면 대장동 수사는 전방의 로비 의혹과 위선 규명은 물론 검은 돈이 모여든 저수지를 발견하기 위한 수사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상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이 시비를 쫓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3일 상방울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는 동아일보가 2016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보고서 제출 및 검토 없이 사업 승인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 이건 개발사업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그러니까 핵심 절차를 누락한 것입니다. 이재명을 향한 배임 의혹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검경의 수사망이 좁혀오는데 이재명이도 다급해졌습니다. 물론 그는 그런 범죄와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유동규 같은 부하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미룹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당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어쨌든 민주당 워크숍을 끝낸 이재명의 당권 도전 여부에 지금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3일과 24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친문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당권 도전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불출마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죠. 바로 맞은편에 앉아서 불출마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과연 108번회를 끝내고 당대표 선거 출마 쪽으로 결심을 할까?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는 그는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신이 검경수사에서 당의 보호를 받으려면 당대표가 되는 게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재명이 당권을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민주당은 분열할 것입니다. 친문과 친이재명계, 친명계라고 하더군요. 이 친문과 친명계 간에는 이미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그런 야당의 분열까지도 감수할 모양입니다. 이미 전해치를 필두로 어제는 이 홍영표까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압박했지만 이재명에게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 길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이력을 보여왔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에게는 108번뇌야말로 살아가는 운동력입니다. 국민의힘을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준석의 리스크로 혼란스럽습니다. 이준석은 최재형을 얼굴마담으로 혁신을 만들었죠. 그리고 장제원은 자신이 앞장서서 미래혁신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두 혁신 그룹이 경쟁하게 된 겁니다. 미래혁신 포럼은 무려 65명이나 되는 이 언론 표현을 빌리면 의총을 방불케 하는 의원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이준석이 대부 역할을 한 김종인을 추천해 벌인 강연입니다. 그 강연 제목으로 미루어 김종인에게 대한민국이 갈 혁신의 길을 물었으니, 여당이 말입니다. 길을 물었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어쨌든 정당, 그것도 여당에서 스스로 혁신하겠다며 만든 혁신이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때부터 비대위 혁신이 할 것 없이 당을 혁신하겠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단 한 차례도 혁신이란 건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계약은 있었습니다. 예컨대 한나라당 시절 홍준표가 물러난 뒤에 박근혜 비대위가 가동됐지만 그 비대위의 혁신은 모두 계약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파란색을 뿌리고
자유보수주의를 상징하는 파란색을 버리고 좌파의 색깔인 붉은 색깔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나라당이라는 이름 대신에 새누리당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을 썼습니다. 김종인이 주도하는 비대위는 노골적으로 경제민주화를 내걸어서 당의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당시 비대위원들이 이상돈, 이준석 이런 분들입니다. 그는 당시에 5년 전 자신이 정동영에게 팔았던 국민행복시대를 다시 박근혜에게 팔았습니다. 제가 모 방송에서 두 사진을 똑같이 놓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비꼬았죠. 그 뒤로도 새누리당과 이 당을 이은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에 이를 때까지 비대위인이 혁신인이 하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대로인데 말씀드리자면 온실 속 화초, 책상 물림들 아니면 건달들 이런 사람이 다 그대로인데 대중의 아침에서 기본소득이니 경제민주화니 하는 걸 강령과 정강정책에 넣으면서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으로 모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결사체죠. 그런데 입신양명의 목적으로 모여 이념 대신에 대중의 관심을 사려는 게 전부인 정상배의 집단이니 그런 건달의 단체이니 무슨 정체성이 있겠습니까?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우리 정당은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혁신위를 만들어 당을 바꾸겠다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뭘 바꾸겠다는 것인가요? 사람이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답이 공안이 공천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에서 공천 제도를 바꾼다는 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공천은 언제나 그렇듯 이 물갈이를 잘하는 쪽이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물갈이는 뭘까요? 과감한 인적교체입니다. 그건 제대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칼을 휘둘러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성공한 공천은 대중의 어표를 찌르는 물갈이로 허주 김윤환을 쫓아낸 이회창의 공천이 꼽힙니다. 또 자기의 신복이라고 불렸던 황낙주를 쫓아낸 김영삼의 공천도 인구에 회자됩니다. 이회창의 공천혁명 때 이 정치판에 들어온 인사들은 그 후에 정치판에서 각광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홍준표, 나경원 이런 분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천제도를 혁신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코미디입니다. 그래봤자 병든 중진들을 쫓아낼 수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7일 이준석이 만든 국민의힘 혁신의 첫 회의에서 당 내부를 향한 쓴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굳이 다 옮기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시선이 언제 사늘하게 바뀔지 모른다. 국민의 시선이 그렇게 바뀐 건 누구 때문입니까? 그 장본인인 이준석이 혁신위를 만들고 그 혁신위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으니 그 소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메아리 없는 소리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